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4년 1월 2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4년 스루프 타임즈의 주제는 생존 우선순위와 국익, 기업 및 국가의 이익을 우선순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풀어 나가는데 주로 그 정보들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얻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어떤 그 사고 방식으로 편집을 해서 이 상황을 이해할 거냐 하는 얘기에 대한 제 그 사고 방식을 좀 천명하고자 합니다. 거창하게 천명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정치, 외교, 사회 문제를 결과, 원인, 결과의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어, 첫 번째 과학의 그 발전 단계에는 첫째가 분류 역량일 거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조사, 그러니까 우리가 뭐 데이터를 검색해 가지고 조사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또 뉴스에서 그 뉴스들을 그 모으는 것을 조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또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두 번째는 상관관계 수립 역량들이 일반적으로 그 전문가들이라는 분들이 이 어떤 그 패턴이나 유형을 찾아내서 공통적인 추세를 찾아내는 역량들이 좋으십니다. 전문가들은. 그런데 이런 견해들이 나오면은 댓글들에 뭐 비난 같은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인신 공격적인 댓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대를 안 하고 그냥 삭제를 해버린다는 것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싸우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대방 부터 생각 좀 하고서 댓글 좀 올려라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관관계라는 것은 두 가지의 약점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우연성 의구심과 불충분한 정보 수집이 있을 수 있다는 걱정이 항상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상관관계의 약점은 어떠한 변수가 간과되면 상관관계가 무효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고유의 한계는 불행하게도 원인과 결과의 단계를 척반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라는 질문이 관심의 중심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상관관계는 잘못하면은 이해관계가 있는 적대자들에게 인격 모독적 인신공격을 수없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서도 그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나라가 망할 지경이다라는 표현까지 하는 그런 행태들이 이런 거에 또 비난하는 거죠. 그 인신 공격이나 그 다를 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프 타임즈를 해가면서 제 자신의 수준도 좀 올려야 되겠고 해서 그동안에 나이 먹어서 배운 과학적 사고방식, 결과 원인 결과의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그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를 나는 찾지 않겠다. 하나의 그 뉴스 하나가 나왔다 그러면은 에,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더. 그래서 숙고해야 된다. 이 결과에 대해 그럴듯한 원인을 내세워야 된다. 오늘 이재명 씨가 그 테러를 당했죠. 그러면은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 숙고해 보자 이거예요. 그럴듯한 원인을 세워보는 걸 가정이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결과가 존재하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오늘따라 이재명 테러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를 하게 되는데 생각해낸 원인이 유효하다면 이 원인이 반드시 설명해야 할 현실에서의 또 다른 결과는 무엇이냐?
만약에 원인이 이 자작극이냐 아니면은 국민의힘이나 이런 보수적 어떤 세력이 테러를 한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원인을 생각을 했다면은 그거에 의해서 어떤 보수주의자들의 테러가 보수주의자들의 공격성이 원인이었다 한다면은 필연적으로 나타낼 다른 결과는 뭐냐, 이것을 못 찾아낸다 그러면은 그것은 확실한 얘기가 안 된다 이거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뉴스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테러를 당했던 뉴스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상관관계로 연결을 하는 거고, 뭐 전문가들이 뉴스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쉬운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은 이런 길을 한번 가보자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게 예를 들어서 보수주의자들의 말하자면 공격이다. 이재명을 아주 나쁘게 본다. 이런 입장에서 제거돼야 될 대상이다라고 했다. 그런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들은 여전히 반증될 수 있다. 설명될 수 없는 하나의 현상은 가정을 거짓으로 만들지만 그렇다고 유효성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심사숙고해서 원인을 찾아낸 게 인격 모독적이고 인신 공격적이고 남을 비난하는 그런 거가 기저에 깔려 있는 원인이라고 그러면은 그 원인은 원인으로서 포기해야 인간의 도리로서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좀 조금 더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 배제된 그런 쪽으로 원인을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마음다짐을 하면서 2024년에 스루프 타임즈를 한번 진행을 해 볼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거까지를 생각했었는데 제가 어, 뭐 전에 학습을 했을 때 만들어 놓은 자료를 우연히 찾게 됐는데 이론의 종말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인용을 하면은 이론은 실험으로 검증하거나 반증할 수 있는 가설이나 모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음, 아주 철학적인 용어예요. 이론은 고도의 선택적인 서사이며 전임 미답의 지대를 헤치며 열어가는 구별의 숲길이다. 그래서 요즘 빅데이터 AI가 난무하는 시대인데 데이터를 동력으로 하는 사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AI 너무 믿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죠.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귀속 및 종속 관계를 바탕으로 패턴을 찾아낸다. 인과관계는 그래서 상관관계로 대체되어 버린다. 그러나 데이터가 작동시킬 수 있는 것은 그저 계산일 뿐이다.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병철 철학 교수인데 에로스의 종말 7장 이론의 종말 중에서 나옵니다. 결론은 이론의 종말은 없다 이겁니다. 이론은 필요한 거다. 논리에서 과학적 사고방식에서. 그래서 좀 건너뛰어 가지고 저는 회계가 논리 연습에 좋은 학습 교재라고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회계는 경영의 공통 언어이다. 결정적 경쟁력은 그러나 결정적 경쟁력은 재무제표상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나타낼 수도 없는 게 현재 문제죠. 재무제표는 정당한 평가지표를 찾을 수 있을 만큼 투명 수준이 높아야 된다. 그 대신 결정적 경쟁력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알아내기는 매우 어렵지만은 그러나 정당한 평가 지표를 위해서 회계 투명성은 확보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그때 당시 제가 공부할 때 시진핑 엉어가 아주 명언을 했어요. 여기 standards have become the common language of the world.
그 표준은 그 이 세계의 공통 언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C가 언급한 표준 스탠다드가 그 원가 회계나 회계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 공산주의를 세계 표준으로 하고 싶은 야망 때문이라고 이런 게 나오지 않았겠느냐. 시진핑도 그 사실은 이공대를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 이 분석하는 주제에서 항상 주제로 올리는 것은 중공을 주적으로 한다는 것을 그런 관점에서 중국 뉴스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갈등 구조도를 제가 만들어 놨고 어, 이 중공을 주적으로 한다는 입장과 중국의 정치 경제적으로 종속된다는 것은 대립 관계고 대결 구도죠.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더 연출될 것이고, 그 다음에 4월 총선 전까지 아마 그 이념 대립 같은 것을 획책하는 오늘 사건도 그런 거에 또 들어갈 거라고, 유승민 발언도 그런 거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뉴스에 북을 적이라고 표현했다고 호통쳤던 문정부 국방차관이라는 제목으로 유영원 기자가 보도를 한 건데요. 현 군 정신 전력 교제에 북한에 대해 적 대신 현실적 군사 위협이라고 돌려 애둘러 표현을 했습니다.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뺀 문재인 정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적을 북한 한 군데만 지칭을 하는데 중국을 규정한다면 무엇으로 표현했을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어요. 새 정신교육 규제는 대적관이 대폭 강화돼 우리 국군에게 있어 대한민국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명백한 우리의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부 위협이라고 한다면 내부 위협 세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북한의 대남 적화 획책에 따라 우리 내부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3대 세습 정권을 찬양하고 그 인권 유린 실태 이런 거 극심한 경제난들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정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 내부 위협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것을 오열이라고 표현해도 좋지 않겠냐. 이 오열에는 내부 위협 세력의 친중 세력을 넣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한마디로 그 북한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주적이라고 해놓고 중국도 공산주의인데도 왜 중국에 대해서는 무슨 외교 안보원인가 이따위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작자들이 중국하고 친해야 된다 이따위 얘기들을 지금도 하는 것을 보면은 이해가 되질 않아요. 한마디로 근본적으로 이념 대립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중국이 왜 주적이냐 그러면 걔들도 공산주의 아니냐. 우리는 그 자본주의를 믿는 그 민주공화국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데서 무슨 그 우호 세력이고 나발이고 그런 게 어디 있겠냐 이런 얘기죠.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속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음, 이 북한에 관한 뉴스를 그 AP통신에서 보면은 북한 김 도발하면 미군 남한 철저하게 섬멸해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군 수뇌부에 대남 핵 타결 계획을 지시했다. 텔레그래프에서 얘기했고 AP통신도 이런 뉴스를 보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요따위식 유사한 것만 했어요. 북한은 더 이상 남한과의 통일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김 위원장은 말합니다. DPA라고 생소하게 들리 보는 그런 언론 매체가 있는데 이걸 추적을 해보면은 독일 언론이에요. 근데 독일은 전통적으로 사회주의가 팽배한 정권이었죠. 그러니까 얘들 독일의 그 좌파 적인 그런 사회주의적인 그런 언론 매체니까 이런 제목으로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표현이 그래요. 나만이 먼저 우리를 주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그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보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마치 나만이 먼저 북한을 주적으로 했다라고 선동을 하는 거죠. 남과 북의 관계는 더 이상 같은 나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아닙니다. 북한 관측총들은 또한 김 위원장의 성명에 한국에 대한 베일에 쌓인 위협이 담겨 있다고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을 목표로는 안 하는데 이거를 다르게 고쳐 말하면은 남한은 이제 자기네들한테 제거 대상이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서울에 원자 폭탄 하나라도 떨어뜨릴 용의가 있다. 자기네가 비대칭 전략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군사력이 떨어지니까 비대칭 전략으로 원자 폭탄을 개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 틀리면은 같은 민족이고 나발이고 서울에다가 핵폭탄 갈기겠다. 이거를 돌려 말한 거를 이렇게 좌파적인 독일 언론은 이런 식으로 했고 이런 것을 그대로 흉내내 가지고 한국 언론은 보도하는 좌파 언론들이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의 뉴스 쪽에서는 일본인들은 아직 모른다. 영국 정부가 중국의 위협을 지적한 충격 보고서의 내용. 북한 문제가 아니고 일본 측에서는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가 더 중요한데 다니모토 마유미라고 그 현대 비즈니스를 통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그것은 좌익 계열이 너무 강한 독일이나 프랑스와는 큰 차이입니다. 정보안전보장위원회 ISC는 베이징이 가져올 위협에 관한 연구라고 해서 2023년 7월 13일 날 발표를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일본 언론도 별로 취급한 게 없다라고 꼬집으면서 왠지 이 놀라운 내용은 일본 TV나 신문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만 리시 스낙 리시 신학이라고 발음하나요? 총리는 중국이 국제 질서에 대한 획기적인 도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보고서의 놀라운 지적은 중국의 국가 첩보기관은 거의 확실히 세계 최대이며 영국의 원자력 발전소 경제 등 모든 측면에서 공격하고 있다. 중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중국 공산당 CCP의 지속적인 지배와 통치이며 글로벌 야망은 다른 나라가 의존하는 기술적 및 경제적 초강대국이 되는 것이다. 국내 내부의 이의를 배제하고 당의 생존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당이 우선이다 이거죠. 중국 연구원 소장인 스티브 창이라는 영국 국적의 교수가 있는데 그것은 마오쩌둥 시대 이후 중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구동 요인이라는 말을 그 보고서는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국에서 압력하는 중국 스파이들이 있는데 영국 국적의 20대와 30대 남성 2명이 2023년 3월 공식 비밀법에 따라 중국 스파이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고 좀 보수당 당수이자 매파인 이안 덩컨 스미스 씨는 중국은 대학에서 의회까지 우리 모든 기관에 침투하고 있다며 수낙 총리의 대응은 너무 약하다고 비난했다. 또 유력 의원에게 거액의 헌금이 건네져 있었다. 공식적으로 후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영국 보안국은 중국계 변호사 크리스탄 리가 중국 공산당 여론 형성을 담당하는 통일전선 공작부를 대신해 영국 국회의원들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은
중국 정부의 에이전트이기 때문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영국 노동당과 자유민주당에 총 50만 5천 파운드를 기부했다. 엔화로는 약 8,800만 앵을 작은 돈은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영국의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 그러면은 하물며 영국에서 압력하는 스파이가 있다면 하물며 한국과 일본은 더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 우리나라에 중국 스파이들이 어떤 형태로 기업 형태로 들어와 있던 공식적인 외교관 루트로 통해서 들어와 있던 또 이미 그 중국 스파이 이 경찰서 현지 경찰서라는 이름으로 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사 못한 이유가 우리나라 그 보안법이 그 북한만 주적으로 돼 있어 그 주적이라는 것도 없앴던 거기 때문에 간첩법으로 집어넣을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속된 말로 개통 같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뉴스를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분명히 스파이들이 압력을 하고 북한 간첩들도 분명히 그 자생적 스파이도 있다 이게요. 그래서 그걸 오열이라고 그러죠. 오열. 침투한 간첩도 있지만은 자생적 간첩들, 그 친중 친북 세력들은 간첩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나쁠 거는 하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불확실성 안개 속의 2024년도 진입 코리아 헤럴드인데요. 지다겸 기자가 그 여러 전문가들을 인터뷰를 해서 장문의 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로만 얘기를 해보면은 중요한 걸 얘기하기 전에 상황이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 자국의 경제 안보를 보호하면서 외교적 복잡성 증가와 안보 위험 증가, 특히 남북 충돌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대만, 한국, 일본, 미국의 주요 선거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지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경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남아 북중러 삼각동맹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한미일 그 동맹 관계로 또 대응하고 있는 게 2023년에 벌어진 일이죠. 그래서 중간으로 선거와 NK라고 했는데 전반적인 전망은 비관적이다. 긍정적인 요인들이 힘을 얻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선거하고 맞물려서 생각한다면 자기적인 내러티브를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가짜 뉴스 뭐 이런 거로 얘기할 수 있는데 4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해 이념 공방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아, 당파적 수사가 격화되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 요거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차두혁 수석 연구원이 그렇게 견해를 얘기했고 이어서 북한의 행동은 4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와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의 맥락에서 신중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불투명해지거나 논쟁거리가 될 경우 북한은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는 결국 한반도 정세를 복잡하게 만들고 남북관계 경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정치적인 전문적인 용어들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간단하게 쉽게 이제 뭐 인식이 되려면 한참 읽어야 될 정도네요. 자, 이렇게까지 말하자면은 그 진단을 했는데 바로 우려했던 대로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뭔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벌써. 그래서 이대로라면 나라 망한다. 대통령 신년사 오만 독선 무성찰 무책임. 현재 난리난 유승민 발언.
여당 국회의원이라 그랬는데 그 발언한 사람이 유승민이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유승민이라고 제가 넣습니다. 권미정 기자가 위키트리에서 그 보도를 한 내용이고요. 오늘 그 계속 뉴스가 나오지만은 이재명 부산 가덕도서 피습 응급치료 김지은 기자가 뉴시스에서 했는데 이 왼쪽 목에 그 칼을 흉기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뒤에 잠깐 그 빨간 그 핏빛이 보입니다. 피를 흘리고 있는 게 좀 보여요. 이런 그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장에서 얘기한 그 이 수석 연구원이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에, 이념 공방이 격화돼 가지고 이게 테러까지 났다.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버렸네요. 1월 2일 24년 이틀이 가는데 벌써 그냥 벽두부터 이런 우려했던 사건들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테러를 한 사람인데 겉으로는 이제 그 파란 띠를 머리띠를 두르고서 뭐 이재명 뭐 파이팅 뭐 이런 거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을 뭐 했지만 안경 쓴 친구고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얼굴을 공개할지 뭐 하는 친구인지 조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뉴스에 나온 것지만은 그런데 그 한 달 전 정도에 지난달 13일 한 20여일 부산에서 또 열린 민주당 부산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 동안 이 대표를 따라다닌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어떻게 또 검색에 대해서 또 어떻게 잘 찾았어요. 자관 CCTV라든지 뭐 이런 여기 출처가 X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들 찾는지 모르지만은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그냥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참 우리나라도 감시사회 찾고자 하기 한다면은 그냥 금방 나오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연이어서 그 불확실성의 그 2023년 한국에 대해서 선거는 불확실성을 심화시킨다. 대만, 한국, 일본, 미국의 총선과 대선은 지도자들의 외교 정책의 자유를 위축시켜 한반도의 불확실성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해서 대만 총통선거 얘기를 하고 있고 미중 경쟁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미중 경쟁의 격화 전개로 해서 중국은 북한과 전략적 중요성이 좀 더 인식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경제적 생명줄을 제공하면서 북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마 대변인이 얘기를 했다는데 대만에서도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정론자와의 전쟁이라고 했는데 김재춘 많이 들어봤는데 지금 박근혜 때 비서실장 했던 사람 아니에요? 일단 잘 모르겠는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서강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양극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수정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선봉장 역할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북한의 도발을 용인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배후로서 뭐 뭐 지원을 뭔가를 늘릴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북한의 그 어떤 도발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존의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수정주의 국가들의 전 세계적 노력은 동북아와 한반도에 파장을 몰고 올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저는 극도로 불리한 외교 안보 환경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2023년보다 더한 안보 환경 아주 우리한테 불리한 그런 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
그리고 이 만약 트럼프가 그 대통령이 된다면은 트럼프의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재선 가능성에 대한 전망에서 도전이 나온다. 이는 관리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초래합니다. 에, 트럼프가 다시 재선이 된다면은 한반도 정책이나 북한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할지 불확실성이 당연히 오갔지요. 음,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야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중 경쟁의 파장이라고 최우선 외교안보연구원 국제안보통일연구실장이라는 사람인데 어쨌든 뭐 이 미중 관계가 조정기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반목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상대하면서 선택을 하는 문제가 지속되거나 더 심화될 수 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제약이 있을 것임을 이 말 표현이 영 안 만들어요. 중국하고는 잘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얘기하면서 미국 때문에 미국이 이 경쟁을 심화시키니까 제약이 그게 될 것이다. 이 외교안보연구원 국제안보통일연구실장이는 이 최우선이라는 친구가 갸우뚱하게 만드네요. 그래서 이 친구는 중국과 재접속을 해야 된다. 전문가들이 한국이 계속해서 미국과 일본의 그 동맹 관계를 우선시할 거라고 입은 모으고 있는데 올해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삼국 협력의 제도화를 완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윤 정부는 내임덕이 바로 와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 한일 관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전면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이 사람은 한국으로 국적을 땄다는 뉴스를 본 것 같아요. 상당히 그 친환적인 교수인데 전문가들은 특히 외교, 안보, 경제 분야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올해 한국이 중국에 더욱 집중해야 될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이에요. 복수들입니다. 여기에 아까 얘기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IFANS가 약자 모양인데 아까 그 최우선 이름이 이상하게 최우선이네. 최우선적으로 이름도 참 재밌게 졌네요.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대한 약속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근본적인 협력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보다 유연한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며 이거 그 수년 전에도 이따위 얘기하는 놈들 때문에 이게 우리 제가 박쥐 신세가 안 되려면은 이번에는 확실히 어느 편에 확실히 쳤다는 걸 보여주라고 했는데 외교 정책을 연구한다는 친구가 일반 시민이 그러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나중에 박쥐 신세가 돼가지고 동굴 속에서 깽깽하고 살게 돼 있다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수천 년 전에 이섭 아저씨가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전문가라고 하는 외교 안보 연구소에서 이따위 의견을 낸다는 게 영 우라통이 터지네요. 올해는 진전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중국 관련 문제 해결에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런 놈들이 중국한테 돈 처먹은 놈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영국 그 레포터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런 그 영국의 레포트를 해서 한국도 조심해야 된다. 음, 이런 거를 일본에서는 늦게나마 터졌는데 그 뉴스가 발행이 되고 참 걱정입니다. 그 국립 외교원인데 그것도 국가에서 세운 걱정됩니다. 아, 요거 제 테마 준공을 주적으로 한다. 새해부터 머리 맞댄 경제계, 기업 정부 원팀으로 활력 불어넣자. 권영상 기자가 아이뉴스 24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대한상공회의사 중소기업 중앙회가 합동으로 경제계 신년 인사회를 열었고 1962년 처음 열린 이후 매년 개최되는데
매년 기업인과 정부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새해 정진과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다. 작년부터 상생과 연대를 의미를 더해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 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그래서 상공회의장이 최태원 회장이죠. 불확실성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불확실성. 근데 내년만 올해만 불확실성이 아니고 정치 경제가 평생 매년 얘기해 보세요. 다 불확실성한 겁니다. 원래 이 분야가 다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하다고 그러니까 언제는 뭐 확실한 미래가 보인 적이 있었나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 그 데미지가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원래가 세상이 불확실한 거야 라고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경제인들은 언제나 위기를 혁신으로 엔진으로 삼아 변화의 주역으로 일해왔다. 그렇죠. 저도 직장 다닐 때 항상 뭐 고통을 인내를 하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월급도 뭐 동결시킬 때가 있었고 IMF 때인가 그때도 안 자를 테니까 동결 하자. 그리고 일 좀 더 하자 해가지고 출근 시간 땡기고 그게 아주 그냥 고착화돼 버리더라고요. 나중에 그 풀어주지도 않고 그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8시간 근무가 아니고 9시간 근무를 사무직도 했던 게 있어요. 지금 줄였나 몰라. 제가 있던 조직에서는 IMF가 언젠데 뭐 그런 게 기억이 나네요. 우리 기업들의 사회 문제 해결이 곧 경제다. 자, 이게 말에 천명은 잘했는데 기업들이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관 그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도 심해가지고 시집장가 가기도 어렵고 뭐 그러고 또 근로 인력이 없으니까는 그 정년 퇴직도 연장을 기업 측에서 먼저 65세까지 일하라고 먼저 기업에서 정년을 늘려주고 그러는 입장이죠. 그래서 뭐 작년부터 원팀 코리아인데 정부와 기업이 원팀 코리아를 하게해서 경제 제도역과 민생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함께 나아가겠다. 이런 좋은 얘기들을 하는 거는 뭐 연초에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과연 민생 경제 활력 이런 것이 가능하겠는지 참 걱정되는 게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통령으로서는 지난해에 2년 연속 행사에 참석했다. 그만큼 경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고, 요즘 얘기 나오고 있는 서비스 산업 발전, 우리 산업 구조에서 서비스업이 좀 발전돼야 된다. 경제가 재도약하려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을 통한 미래 첨단 산업 육성 및 기업 투자 촉진, 청년 스마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 부담 완화 등을 챙기겠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서비스업이 발달되어 있는 게 이제 그 일요일날 슈카월드라고 유명 유튜버가 통계를 내서 발표한데 이스라엘이 한 79% 정도로 꽤 높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 쪽이니까 그런 데를 안 가봤는데 그 이 경제부총리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그 사태가 좀 끝나면은 그 견학도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서비스 산업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청년 스타트업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전에 뉴스에서 본 게 지금 기억이 나는데 가끔 머리가 나빠가지고 기억할 건 기억하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 기억이 나요. 70대가 되신 분들한테도 그 사업자금을 대준다. 그런데 실패하면은 그걸 갚아야 되냐? 날린다 이거예요. 근데 10명 중에서 3명이나 2명만 성공해도 나머지 빌려준 돈은 큰 돈은 아니겠죠. 거기서 갖기만 해도 그게 현상 유지가 되더라. 그래가지고 어, 꼭 청년만 스타트업 하냐? 나이 먹어서 지금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고령화 시대에
뭔가 그 사업 아이디어만 가지고 우리 은행들이 그런 아이디어만 가지고 돈 빌려줄 때가 절대 아니에요. 뭔가 담보가 있어야 돼. 주택담보나 그냥 할 줄 알지. 다른 어떤 그 사업 신용대출 이런 거를 해줄 능력 있는 뱅커들은 우리 시중은행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아이디어 사업계획서 딱 보고서 대출을 해준다 이게요. 그게 제도가 그렇게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센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이런 얘기 어떻게 하겠는지 공무원들한테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물어봐라. 응? 대기업 위주로만 해가지고 되겠냐. 미래 첨단 산업 육성, 기업 투자 촉진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 노땅들이 빨리 안 죽어서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국민의힘 무슨 비대위에 했던 애가 물러났다는데 왜 노인들이 안 죽어서 그 따위 색으로 이 얘기하는 사람이 참그 엉뚱하고 우스운 소리 결국 물러났죠 그 친구가. 그래서 몇몇이 그 기사 뉴스에 본 걸 보면은 다는 아니지만은 그 뉴스에 나온 그 그룹 회장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저도 뭐 이런 기업들의 그룹들을 주로 이 원가 회계 분석을 하지만은 이런 데는 어쨌거나 잘 나가는 데니까 아까 그 우리가 서비스 산업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2024년에는 2023년도는 그래도 제조업 좀 해보고 지금 그 2023년도 결산 실적이 나오려면 한 3개월 걸리거든요. 그때까지 2023년도 3분기 서비스업, 그 코스닥 시장 쪽에 서비스업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뭐 광고 회사도 좋고 또 뭐 영화 산업이나든지 어, 그런 데를 좀 분석을 해 봐가지고 뭐 자관 이런 데도 서비스업까지 대기업이 다 장악을 한다 그러면은 에, 아무것도 낮을 게 없습니다. 그 선진 그 이 산업구조 전환 이렇게 됐다고 해서 무슨 뭐 애플 뭐 이런 거 X 뭐 이런 데가 이제 시총 세계 1, 2위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중소기업 속에서 서비스업이 제대로 대우를 받으면서 그래야 그 돈도 넉넉히 벌어야 그런 직장에 다니면서 시집장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그 마른 먹거리 경제를 지향하는 그 소장 경제학자 뭐라고 했는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근데 이것은 우리 소시적에도 한번 생각을 했던 거예요. 부의 양극화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아까 그 거기에 뭐 상생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문어발식 뭐 이런 거 가지고 저는 좀 비판하는 입장이죠. 아마 그 중소기업 중앙회라 중소기업이 이만큼 있으면은 중견기업 연합회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도 그 중간 정도, 대기업은 안 됐지만 중견기업 정도 되는 데가 있을 거고. 그런데 실제 그 이 재산, 돈은 어떻게 가지고 있냐? 그러면 이게 역피라미드로 돼 있다 이거죠. 이 많은 중소기업 속에서도 여기 개인 자영업자도 들어가 있다고 보자고요.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가지고 있는 경제력, 돈은 요것뿐이 안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합쳐져 가지고 마른 먹거리 경제가 돼서 여기에 똑같이 균형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냐. 요게 요 정도 그 대기업이 경제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중견기업연합회가 뭐 더 좀 갖고 요 그 이 중소기업의 하얀 선이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중견기업계 요 정도까지 올라가서 그래도 최하 양극화를 완화시킨다는 얘기는 중소기업에서 버는 돈이 더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은 그렇게 돼야 이 기업이 대만이 중소기업을 주로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흰 줄을 엄청 끌어올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된다면은 어, 뭐 기업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킬러 규제라고 뭐 기업 측에서들 얘기했다는데 글쎄 그거 규제할 건 뭐 완화하더라도 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어떻게 키울 거냐 이런 것들이 좀 주제가 돼야 되겠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저께 에, 뉴스에 잠깐 왜 일본에서 그 도망가세요라는 일기예보가 아니 그 저기 그 비상사태 뉴스가 떴는데 오늘 그 AP 뉴스에서 이 오후에 낸 거를 가져왔습니다. 일본 해상에서 매우 강한 지진이 잇따르자 쓰나미 경보 발령을 냈다. 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여기 이 본토 어 아까 무슨 현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서 뭐 무슨 반도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서 지진 7점 몇 강도 7.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피해가 지금 속출하고 있고 그런 뉴스가 AP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했고 우리나라 뉴스도 지금 뭐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훈 특파원 동아일보 어, 1월 1일 어저께 거지만은 이시카 해권 노토반도 앞 해상 최고 높이 5m 지진 해일 경보 해가지고 지진으로 해상에서 지진이 났지만 육지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어, 이렇게 무너진 거, 그 다음에 이 무너진 그런 상태들, 어, 그 다음에 화재도 발생을 하고, 지진으로 배관 뭐 이런 가스들이 누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 산 위로 대피를 한, 고지대로 대피한 차량들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제공했다고 그러고, 동영상 쪽으로는 역류가 돼가지고, 강으로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 어, 동일본 대지진 때보다는 약한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이 정도 새들이 다 놀라서 다 도망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 속도로 밀려온다고 하면은 이건 뭐 대단한 걸 거예요. 이 침수가 되기도 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무슨 일본 신사 쪽에 어디에 지진으로 그렇게 이 석등이 이렇게 무너지고 연못에 물이 이렇게 출렁이는 그런 것까지 편집을 해 놨습니다. 미사일 4발, 로켓 14발 탑재 국산 공격 헬기 LAH. 정재원 기자인데 이름이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1년 정도 편집을 하다 보니까 군사 전문 기자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수리온이 큰 헬기를 했는데 아주 경량이면서 전투적인 국산 공격 헬기를 개발을 해서 이것이 좀 잘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공격하는 그런 동영상 홍보 영상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무장 능력과 네트워크전 능력, 생존선 등에서 진보한 성능을 갖춘 헬기로 평가된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뭐 남한 대한민국 것들하고는 얘기 안 하겠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핵 공격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속에서 이런 뉴스들이 또 되고 있네요. 그리고 홀로 사는 노인 월 소득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사실 제가 해당이 돼요. 어,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부부 합산 340만 원. 음, 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한번 신청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 그것도 연초에 이게 대상이 되려 그러면
예산이 얼마냐 그러면은 올해 예산이 24조 4천억 원인데 이것도 그 빨리 안 되면은 그게 또 아예 안 돼요 또 이렇게. 그런데 이게 제가 그 불만인 것은 그래요. 기초연금이면은 선택복지가 아니고 보편복지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65세 이상이라고 그러면은 좋다 이게 67세나 뭐 그렇게 그 나이를 올리더라도 요즘 그 이 수명들이 늘었으니까 이재용 씨도 67세 되면은 기초연금 주고 그다음에 저 같은 사람도 그냥 주고 어 단독 가구는 33만 원, 30만 원이라고 얘기 들었었는데 한 10% 정도 올렸네요. 부부 가구는 53만 원, 요 정도면은 뭐 그래도 뭐 섭하지 않게 받을 수 있는 돈 아니겠느냐? 뭐 그게 이제 그 사실 그 직장인들이 내는 돈으로 그 기초 국민보험도 연금도 들지만 거기에 이제 무슨 기초연금인가 또 발도 그 몇 프로 또 내죠. 이게 그 미래 세대들한테 참 신세지고 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우리 그 젊은이들 직장 다니고 근로소득세를 내는 그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청년 그 일자리 이런 등등 해가지고 나이 먹은 그 꼰대 늑다리들이 진짜 그 미래 세대한테 고마워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들이 결혼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그들이 집을 쉽게 장만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도 계속 얘기지만 우리나라 그 아파트 가격은 지금 10억이 아주 그 고급 아파트가 10억에 분양가가 나왔다는데 고급 아파트도 뚝 잘라서 5억원까지 내려가야 된다. 나머지는 거품인데 건축자재하고 인건비가 다 올라서 그거 안 된다. 근데 그 하나의 원가 한번 까보자 그러면은 그리고 원가 세계를 공격하는 입장에서 재료비 빼고 니들이 운영경비나 딴데 무슨 뭐 잘못 쓰는 게 있어서 그렇지 한번 까서 볼까? 한번 해가 얘기해 보고 싶어요 건설회사하고. 비싸면 이제 안 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이 경기가 조금 나빠지니까 조금 나빠졌는데도 벌써 뭐 태양건설 같은데 부도 내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이거 잘못하다가 부동산으로 나라가 망할 정도까지 되는데 연착륙을 어떻게 시켜보겠다고 하지만은 부동산 가격을 그래도 빨리 낮춰야 되고 망할 때는 망하게 놔둬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강하죠?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